안녕하세요.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를 쓴 소설가 차무진입니다. 오늘은 5시간에 걸쳐서 주인공과 대적하는 빌런, 악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악당, 빌런, 대적자, 주적이라는 용어로 쓰는 주인공과 상대적으로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는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요소도 될 수가 있는 이 빌런이라는 존재. 빌런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리 창작자가 서사를 만들 때 있어서 주인공과 대적하는 이 빌런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토리를 감상하는 스토리 감상자들은 이야기를 느낌에 있어서 단순 주인공의 행보가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빌런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면요. 이 빌런은 원래는 그 농민들, 소작농들이란 라틴어에서 기인합니다. 농장의 일꾼들이었는데 이들은 영주나 혹은 교회의 땅을 부쳐먹는 평민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농노제로서 성직자와 귀족들의 그 땅에 편입되어서 농사를 짓고 그들에게 곡식을 바치고 또 일정 부분의 곡식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들은 물론 땅을 부쳐먹는 자로서 주인이 성직자 교회 성직자들 혹은 귀족들 영주들이었지만 영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한번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 영지 내에서는 뭐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직자나 영주들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농장의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기인된 말이 이제 주인공과 대적하는 자 혹은 좋지 않은 일을 벌이는 자, 늘 꿍꿍이 자기들끼리 불만을 가지는 자로서 이야기가 파생되어서 빌런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근래에 와서는 이야기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주인공과 대적하는 악당을 빌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빌런이라는 말이 어떤 누군가가 정확하게 규정한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익히 쓰게 된 언어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빌런이라는 말보다는 보통 주적이라는 말을 더 즐겨 쓰고 있긴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빌런이라는 말로 정의하겠습니다. 빌런, 주적이란 사실은 장애물입니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미로가 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의 끝까지 가는 성장의 단계에서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고 그 고난에서 주인공이 극복함으로써 성장시키는 요소를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그 장애물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빌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란 보통 게임 같으면은 주인공이 이 한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상자도 있고 악당도 있고 괴물도 있고 마물도 있고 몬스터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주인공을 막는 요소이죠. 스토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이 장애물 혹은 빌런을 극복함으로써 성장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장애물 빌런이 있음으로써 이 서사는 순도가 높아집니다. 빌런에는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있죠. 반드시 주인공보다 더 강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질투 혹은 뭐 주인공보다 뭐 더 운동 능력 뭐 수많은 점에서 그 어떠한 점에서 주인공보다 강력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에게 반드시 이야기의 끝에는 응징당하는 것.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 약자가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이기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를 즐기는 가장 뭐 대부분의 어떤 희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빌런이 단순히 주인공보다 강하게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점에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빌런, 악당의 특징 중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책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섀도우. 이 빌런, 악당은 이 주인공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과 악당은 서로 동질하다가 이 섀도우 키워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당은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존재이다 라는 키워드죠. 세 번째가 이 컨빅션, 신념인데요. 악당은 주인공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막무가내로 룰 없이 규칙 없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린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자, 각성, 신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각 악당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요소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섀도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질화, 투영이란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악당과 주인공은 서로 같은 존재입니다. 악당이 다르고 주인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당은 주인공과 서로 동질하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얘기를 키워드로 만들었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니발 렉터가 있죠. 한니발 렉터가 두 명의 주인공, 윌 그레엄이라는 주인공과 클라리스 스탈링이라는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 한니발 렉터가 이 두 주인공과 어떻게 동질한지 또 한니발이라는 이 악당은 주인공을 어떻게 투영하는지에 관한 사례를 들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니발 렉터 박사는 그 유명한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빌런의 대명사이죠. 렉터 하면 우선 식인자이죠. 식인자. 카니발 한니발이라고 해서 식인종 한니발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자기가 죽인 사람을 먹는 그런 냉혹한 악당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미술 감정가이기도 하고 음악 감정가이기도 하고 법의학자이고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학자이기도 하고 요리 전문가이기도 하죠. 아주 지적이고 주변의 상류층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의범죄를 준시하고 매너 있는 신사이며 타인의 마음을 파악하는 독심술의 달인이라고도 하죠. 이 렉터는 자기가 누군가를 렉터는 사이코패스이고 연쇄살인마인데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죽인 시체를 반드시 요리해서 먹습니다. 본인이 섭취를 하고 또 뇌나 허벅지 혹은 볼살 등등의 어떤 죽인 자의 그 몸을 아주 훌륭한 요리로 만들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잘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입니다. 아주 근사한 요리를 직접 보는 앞에서 하고 그리고 직접 테이블을 세팅해서 요리를 이렇게 내놓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대받는 사람들은 요리가 렉터가 죽인 인육인 줄 모르고 아주 근사한 음식을 대접받는구나 하면서 먹게 되고 렉터는 또 그것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지요.
이렇게 렉터는 자기의 심기를 거슬리거나 자기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이후에 그 사람이 인육을 먹는 아주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렉터가 왜 사람을 먹는가? 이 한니발 렉터라는 빌런은 왜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사람의 인육을 섭취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니발의 그 토마스 해리스가 쓴 한니발의 이 시리즈는 4개가 있습니다. 우선 뭐 출시일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이 렉터의 서사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선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그러니까 작가가 소설을 세상에 내놓은 건 가장 마지막에 내놓았지만 렉터 이야기에서는 가장 시작이 한니발 라이징입니다. 이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소설은 한니발 렉터가 어떻게 식인자가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니발 렉터 시리즈 중에서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한니발이 성인이 되어서 의사로서 행동을 하면서 연쇄살인마의 행각을 하다가 FBI 요원인 윌 그레엄 요원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고 윌 그레엄 요원이 다른 딜러 하이트라는 다른 연쇄살인마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니발 렉터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레드 드래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한니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번에는 윌 그레엄이 아닌 신참 수사관인 클라리스 스탈링이라는 FBI 수사관이 다시 버팔로 빌이라는 연쇄살인마를 찾기 위해서 수감되어 있는 한니발 렉터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바로 양들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니발 렉터가 감옥에 탈출해서 이제 살인을 벌이고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한니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4가지가 한니발 시리즈인데 그 중에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 한니발이 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인육을 섭취하는가에 관한 아주 슬프고 깊은 사연이 보여집니다. 이 리투아니아, 뭐 라트비아라고도 하고 이 리투아니아의 그 유서 깊은 가문인 렉터가의 이 장자가 바로 한니발이었습니다. 이 어린 한니발은 10살 정도 되는 이 한니발은 천재 소년이었고 아버지는 유명한 렉터가의 귀족이었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그때쯤에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 리투아니아는 이제 독일군들이 몰려와서 초토화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군들이 독일군을 몰아내서 뭐 전쟁 막바지에 됐을 때쯤에 이야기가 이제 이 한니발 라이징의 배경인데요. 2차 세계대전의 포화에서 독일군들은 거의 이제 밀려나가고 러시아군이 리투아니아에 들어왔을 때 이 뭐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점에 이 자경대, 의용군 뭐 이런 명목으로 이 독일군한테 부역하다가 러시아군들이 오면 또 러시아군한테 부역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마을을 약탈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물론 여기도 있었고 렉터 가문이 독일군과 러시아군에게 초토화되고 아버지 렉터도 어머니도 폭탄에 사망하고 난 뒤에 어린 10살 먹은 어린 렉터와 5살 되는 렉터의 동생인 미샤가 허름한 창고에서 추운 겨울에 겨우 살아남아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이 의용군 약탈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약탈자들은 민간에게서 약탈한
약탈품들을 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이제 숨어 있기로 하죠. 약탈자들이 보니까 이 렉터 가문이 속한 숲속 별장에 두 꼬마가 있는 거예요. 한니발 렉터와 그의 동생 미샤였어요. 그래서 약탈자들이 그 별장을 차지하고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독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혹은 러시아군들이 왔을 때도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방패 삼아서 우리 이 아이들 데리고 있었어, 보호하고 있었어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이제 한니발과 미샤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겨울 한철 깊은 겨울이 오니 이제 먹을 게 없고 뭐 나무도 뗄 나무도 없고 이제 이 약탈자들이 뭐 이제 허기가 지는 거죠. 물론 렉터나 미샤도 어린 렉터와 미샤도 굶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숲속에 뭐 죽은 새들, 뭐 버려진 시체들, 뭐 먹을 거 다 먹고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보니 이 약탈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렉터의 여자 동생인 어린 미샤를 잡아서 먹기로 합니다. 미샤는 이제 뭐 5살 된 아주 뭐 연약한 아이고 몸도 이제 성치 않고 그러니 이제 이들이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잡아먹기로 한 거죠. 어린 렉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장한 어르시죠. 근데 뭐 렉터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성인들한테 무력으로 이길 수도 없고 결국 어린 미샤는 이 약탈자들 손에 이끌려서 추운 눈밭으로 나가고 한참 뒤에 솥이 걸리고 그들은 이제 국을 끓여서 먹게 되죠. 렉터는 그 이후에 그 약탈자들에게 도망쳐서 고아원에 갔다가 또 고아원에서 도망쳐가지고 그 삼촌과 숙모가 있는 곳으로 피신해서 다행히 의대에 진학합니다. 뭐 천재 소년이니까 20살이 된 한니발 렉터는 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죠. 왜냐하면 동생이 이 약탈자들한테 잡아서 먹혔으니까 밤새 뭐 늘 매사 악몽을 꾸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20살이 되고 의대를 다니는 와중에 렉터는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그 10수년 전에 자기와 동생이 숨어있던 별장에 들어와서 동생을 잡아먹었던 그 약탈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복수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동생을 먹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먹어주겠어 라고 하면서 그 약탈자들 하나하나씩 다 잡아서 죽이고 그 살을 뜯어 먹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렉터가 복수를 위해서 동생을 먹은 녀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녀석들을 죽여서 니네들 내 동생을 잡아먹었으니 나도 꼭꼭 너희들 살을 씹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 약탈자들 중에 이제 약탈자들의 그 무리 중에 대장인 글루타스를 만나서 이제 응징할 때 렉터가 이 글루타스에게 너희들이 내 동생을 먹어서 나는 그간 고통에 죄책감에 살아왔고 복수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글루타스를 죽이기 직전에 글루타스가 그렇게 말하죠. 렉터에게 우리가 네 동생을 잡아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고 어차피 네 동생은 몸이 연약했고 병이 들었고 죽을 운명이었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네 동생을 먹었을 뿐이야 라고 하니 렉터가 뭐 꼭지가 돌겠죠. 그러면서 글루타스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야, 그리고 너도 먹었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렉터도 글루타스가 내미는 동생의 고기를 접시를 받아서 허겁지겁 먹었던 겁니다. 렉터는 그 당시에 글루타스 일당이 동생을 잡아 먹을 때 그 동생의 고기를 본인도 먹었던 거죠. 살기 위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원래 렉터가 가지고 있는 몸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악마성이 아마 발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글루타스 즉 이 약탈자 무리의 그 수장은 렉터에게 응징당하고 렉터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인육을 먹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동생을 자기가 먹었다라는 그 죄책감 그리고 또 그 동생을 또 먹고 싶다라는 그 악마성이 이 몸에서 상존하는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한니발 렉터는 이 살인마이고 연쇄살인범이고 악마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천재 악당이거든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의 몸을 먹음으로써 원래 내가 먹었던 내 몸에 흡수했던 동생을 새로운 대상자를 흡수해서 그 동생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한니발 렉터는 늘 자기와 관련된 사람만 죽여서 먹습니다. 뭐 자기의 환자, 뭐 자기한테 아주 못되게 한 대상, 자기를 괴롭힌 누군가를 응징해서 그 존재를 바로 먹게 돼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먹어서 그 사람을 자기와 동일화시킴으로써 예전에 자기와 관련된 첫 번째 존재인 미샤 여동생을 희석시키는 거죠. 덮어쓰기입니다. 그 세 번째 작품인 양들의 침묵을 보시면 한니발 렉터가 또 두 번째 작품인 그 레드 드래곤에서 렉터가 이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늘 흐르는 음악이 있어요. 양들의 침묵에서는 쇠창살에 갇힌 렉터에게 그 식사를 가져다 주는 두 명의 경찰관을 렉터가 교묘하게 수갑을 풀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피 묻은 손과 얼굴로 황홀하게 턴테이블에 있는 레코드판을 틀죠. 바로 이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입니다. 이 골든베르크 변주곡은 이 건반 악기로서는 가장 긴 음악인데요. 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바흐가 자기를 궁정 악단에 소개시켜 준 이 카이저 링크라는 백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면증이었어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흐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자장가가 바로 골든베르크 변주곡이거든요. 한니발 렉터는 이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늘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인육을 먹을 때나 살인을 할 때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면서 악행을 저지르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자기가 먹었던 여동생 미샤 그 여동생을 먹을 수밖에 없다 혹은 먹어야겠다 여기서 파생되는 이 죄책감을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죄책감을 상쇄시키되 그때 이 음악을 듣는 거죠. 그래서 미샤가 죽기 전 사람이 죽기 전 자기가 악마가 되기 이전의 그 상황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트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골든베르크 변주곡의 언급이라기보다 영화에서 이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드미 감독이
이 음악을 아주 멋지게 차용했는데요. 그만큼 이 한니발 렉터는 인육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린 시절 약탈자들에게서 약탈자들과 함께 여동생을 잡아먹은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인육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살인마로 변한 거죠. 이렇게 렉터에게서 이 식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 미샤를 먹었던 그 불안함과 그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육신을 먹어서 내가 미샤를 먹은 내가 아닌 이 타인을 먹은 내가 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더 깊은 곳에는 이제 사랑하는 그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자의식이 있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인 렉터는 누구보다 자기의 그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동생이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골든베르크 변주곡, 이것은 영상미가 있고 뭐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렉터 개인적으로는 자장가, 즉 어린 그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렉터가 왜 식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왜 계속 식인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해봤고,